네, 이 자리에 김성훈 변호사,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기자, 먼저 공수처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네. 설명을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정리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관저 건물 200m 남은 지점까지는 들어갔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지를 당해서 결국 검사 3명만 그 관저까지 갔고, 거기에서 변호인과 만나서 결국 협의한 결과가 더 이상은 오늘 집행이 용이치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철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저 200m 이내 지점까지 접근하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따 그 영상이 나오면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안 그 미니버스를 사이에 두고 지금 저 지점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미니버스랑 옆에 그 어떤 장갑차로 보이는 그런 차를 사이에 두고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상태로 상당 기간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상태에서 이제 그 공수처에서는 이제 산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산길 쪽으로 한 50m, 한 100m 정도 또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관저를 200m 남겨두고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공간에서 경호처와 군 인력 포함 한 200명 정도가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이 지점에서 위로 한 100m 정도 올라간 지점에 한 군인과 경호처 포함 한 200명 정도가 팔짱을 끼고 막아섰다. 그래서 더 진출할 수가 없었고, 3명, 공수처 검사 3명만 올라가서 변호인을 만났는데, 그 변호인이 하는 얘기가 아직 선임계를 내지 않아서 정식 변호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속보를 통해 보셨겠지만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그 아까 한 12시 반이었나요?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히 선임이 됐겠거니 생각을 하셨을 텐데, 김홍일 변호사도 그렇고 윤갑근 변호사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막아달라고 의견서를 낼 때는 서부지법의 의견서를 그 선임계를 냈을 뿐이지, 알고 보니 아직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선임계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무산은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확인을 휴대하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일부가 휴대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확인하는 게 뭘 의미하는 일반적으로는 겁니까? 총을 얘기하죠. 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화기. 이제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개인 화기라고 하면 보통은 군대에서는 소총,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뭐 권총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화기, 총을 의미합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경호처 네. 직원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거야 뭐 평소에 소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또 공조수사본부의 브리핑을 통해 그 별도 공지를 통해서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했다면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장 집행 무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뭐 참담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면은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각 기관들이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여기서 국회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모습들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1월 3일이죠. 그 반대 방향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법 집행의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게 지금 이 25년도에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지자들 간의 사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인 경호처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군사력으로 저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시스템, 그 사법의 시스템의 작동이 멈춰버린 것이죠.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거는 아까도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직에 대한 경호이지, 그리고 그 직에 대한 경호라는 건 개인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의 직위, 즉 국민들이 부여한 권위와 권한에 대한 보호이지 한 개인에 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직을 수호하는 어찌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경호처가 헌법상 내란과 외환해제는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다. 재직 중에 소추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려면 수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이것이 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한국은 법치가 법에 따른 통치와 법에 따른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물리력과 물리력으로 충돌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200여 명의 군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알기로는 징집병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또 누군가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 과정을 몸을 마치 인간 방배처럼 저거를 동원돼 가지고 막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용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왜 벌어졌습니까? 멀쩡히 재직 중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가요?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를 우리 법체계에서는 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를 계속 안 받고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경찰은 수사권이 확실히 있다고 하고요. 경찰 수사는 그럼 받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법적인 진행들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성역이어서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보는 분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은 내란과 외환해제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될 수 있다는 헌법조문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국가작용을 저지하고 이것을 유튜버나 광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갈등, 군사적인 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 하나의 또 헌법적인 헌법 수호 과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하는 과정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 네. 공수처에서 나온 자막들, 이제 공수처의 설명을 보니까 윤 대통령을 보지는 못했다. 네. 안에 있는지 확인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네, 결국 공수처 검사 3명이 만난 사람은 윤 대통령의 정식 변호인도 아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라고 일컬어질 뿐 실제로는 선임계도 내지 않은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그 관저 안에 있었다면 어디 있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색영장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보통 어떤 피의자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같이 발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가고 남의 업무 공간에 들어가고 차 문을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수색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를 받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한. 근데 오늘은 체포영장은커녕 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들어가 보겠다. 이 수색영장을 그 단계에서 경호처가 거부를 한 겁니다.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요. 그래서 당연히 윤 대통령은 만나지 못한 채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영장 얘기를 할 때 수색영장 얘기를 계속했어요. 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이 수색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110조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10조와 111조는 조문의 제목이 군사성 보호를 이유로 한 보호 지역에 대한 압수, 그리고 공무상 이제 비밀이 있는 곳에 대한 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압수는 뭘까요?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압수입니다. 이러한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상 보호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자의 수락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항에서는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없다면은 그 책임자는 수락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 또한 두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마치 성역처럼 절대적으로 무엇인가가 집행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110조와 112조는 물건에 대해서 집행할 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체포를 할 때 만약에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수색을 원천적으로 110조와 111조로 막는다면요, 앞으로 그 누구라도 군사상 비밀 구역이라든지 이제 공무상 비밀 구역이라는 게 꼭 대통령 관저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책임자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체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치해법권 지역을 무제한적으로 그 담당자의 책임에 따라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상황,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체포영장이 수반되는 수색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110조와 111조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 안 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더 본질적인 부분은요, 기본적으로는 영장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표기 자체를 떠나가지고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발부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2회 이상 정당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 출석을 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헌법상 내란과 외환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요, 국가적 작용입니다. 그 국가적 작용을 위해서 수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을 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최상위 규범이 헌법을 봐야 하거든요. 헌법의 규범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직이 현직으로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고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그 말은 크게 봐서는 재직 중의 모든 특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사 과정들을 저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를 만들어준 그 직위, 그 권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부셔버리고 유린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자꾸 법 뒤에 숨고 경호 뒤에 숨고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 수사권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사권, 내란죄 수사권 경찰에 있다는 거 법조문에 있거든요. 법조문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응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출석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변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수사기관끼리 어디서 그럼 어디에 수사에 응할 것인지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다. 수사기관이 검찰, 공수처, 경찰이 논의해서 정했습니다. 공수처가 하는 걸로.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국가적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모든 작업들을 대통령직이라는 특권에 기대가지고 무력화하는 거를 우리 헌법이 용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법 정신, 그 헌법적인 구조 자체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것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지지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 이거는 정말 큰 헌정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호법, 경호구역이라서 수색을 불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이준희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그래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하겠다. 내일 출석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영장의 집행 과정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뿐만 아니라 다중의 위력으로서 이것을 저지했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경호법을 이유로 이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호법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요. 비상대권, 통치행위, 경호권, 대통령을 왕이나 황제 같은 지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잠시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또한 법이나 헌법 질서에 맞게요. 그런데 그 재직 중에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데에서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지금 만약에 제대로 출석을 하고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가물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절차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탄핵재판소의 탄핵과 관련된 서류 송달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인 선동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들은 정당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호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중대한 국가적인 위익, 이것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색을 불허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대한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내란죄 혐의자, 내란죄 우두머리한 중요 혐의자로서 헌법상 강제 수사와 소추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정치인들,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고요. 사법부가 판단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영장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브리핑을 보니까 검사 3명이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제출한 뒤에 협의를 하자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상 어떤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맡으려면요,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공식적인 변호인으로서 의견을 밝히고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호인으로서의 선임계를 아직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장의 집행 과정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 일부가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저지한다고 해가지고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 제도는 어찌 보면은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함부로 구금을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수사 과정의 진행을 위해서 영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계엄령 선포됐을 때 계엄 포고령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져갔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숨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저지하겠다. 이거는 우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넘어서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 어떤 법 집행도 불가능하다. 어떤 사법부의 영장 무엇을 가져오더라도 다 불법이다. 심지어는 판사를 징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처음부터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립을 넘어서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마다 다 법, 수사권, 영장, 뭐 서부지법이 관할 거리 얘기를 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소돼서 경찰이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되면 그러면 응할 것입니까? 지금 내란 혐의점에 대해서는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기소들이 그 중요한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라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장은 누가 발부한 겁니까?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발부하고 검찰이 청구해가지고 중앙지법에 발부한 겁니다. 그럼 그것도 다 불법일까요?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모든 과정에는 특정 공수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 그리고 각 판사들이 발부한 영장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불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혐의자는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과정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별히 그 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여러 법조문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특권, 경호라는 특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외람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그 특권 모든 것들은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민들이 위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위임이 헌법과 법률이란 시스템이라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12월 3일 밤만큼이나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리 불소추 특권이 없고 그리고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해도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버티고
자신의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하면은 집행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그 명령을 한다면은 징집범인 우리 국민들이자 또 우리 국민의 자녀들이 몸으로 그거를 막아내면서 위법한 행위에 동원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상황을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똑같이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네. 우리가 아침에 이제 공수처 수사팀들이 7시 20분 정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40여 분 뒤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제 진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치가 계속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관저 200m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네. 더는 못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오늘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그 아침 6시 14분에 그 정부 가천청사를 이제 공수처 수사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고요. 8시 2분에 저 하얀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행이 좀 순조롭겠구나 생각했지만 실제로 무산이 됐죠. 지금 첫 번째 관저 철문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의 추가 취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빨리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m 정도 올라가서 미니 버스 한 대가 있었고 그리고 정확히 용도를 알 수는 없지만 검정색 약간 군용 차량으로 보이는 그 차량이 한 대가 있으면서 대치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한 2시간 이상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경찰 병력들이 화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 그 공수처 백브리핑을 통해서 그게 결국 그 산길을 통해서 그 관저 쪽으로 그 올라가려는 상황이었구나. 그게 지금 확인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 화면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저에서 200m 지점을 남겨두고 거기에서 팔짱을 낀 그 군인들과 경호처 직원들을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게 지금 공수처의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 200명,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래 공조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는 150명이 투입이 됐다고 했거든요. 공수처 직원 30명 그리고 그 경찰 120명이 투입이 됐다가 실제 그 하얀색 철문 안으로 관저 경내로 들어간 사람들은 공수처 30명 그리고 경찰 50명 총 80명이 들어갔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많이 잡아서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200명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리핑을 나중에 듣고 나니 그 상황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도저히 개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아니 그럼 네. 공수처에서는 경호처가 이 정도 인원을 동원을 해서 특히 군까지 동원을 해서 겹겹이 막을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상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게요. 체포영장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체포영장을 막겠지 하고 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당연히 체포영장에 응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고 더군다나 공수처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리를 막는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명이나 이렇게 앞을 막아서고 결국 그 피해자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체포영장 제시도 지금 경호처 처장인지 차장인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피해자 본인한테도 제시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도 물론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됐던 거냐 이거는 지금 한창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설마 체포영장을 막겠냐. 이거 법원에서 발부한 건데 그렇다 보니 들어갔는데 200명 이상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팔짱을 끼고 막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공수처 브리핑을 보니까 승용차 10대 이상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스랑. 네. 자, 이거를 네. 일부 유튜버들이 동원한 민간인들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라도요.
그게 누구든 간에 앞으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인신의 구속에 관한 부분은 사법부가 결정을 합니다. 영장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기관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거는 약간 지키고 이번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본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각자 판단해가지고 각자 마음대로 이 법원 영장은 불법이니까 난 안 하겠다. 이 법원 영장은 군부대를 동원해서 막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란인 겁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내란죄나 외환죄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다고 한 헌법 정신, 헌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헌법을 가로막았어요. 그 헌법을 저항하고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저 200명이 다 직업군인입니까? 20대 초반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지키려고 간 사람들인데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걸로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기서 저것을 대체하고 있는데 뭐를 대체하고 있었냐면요. 공수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저 200명이 대치를 했어요. 누가 저 200명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법 질서와 대치해서 하도록 내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앞으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국회 군부대가 출동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게 바로 선이거든요. 이 나라가 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유지되고 운영된다는 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해진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이의를 하고 반론을 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지켜간다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워낙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라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의 물리적 저항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견하기 어려웠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체포영장의 집행과 수사의 진행이라는 거는 이것에 대한 저지가 일으킨 위기의 크기만큼이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이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모든 것이 모함이고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함이고 거짓이면 그걸 우리가 서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법정에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가릴 수 있는 절차를 해야 하고 첫 발을 떼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수십 조가 아니라 1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고 법 질서가 작동하는 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강제로 동원이 돼서 스크럼을 짜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충돌에서 불상사라도 발생했으면 그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팀의 안전을 우려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한 인력도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을 다 고려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아까 그 화면으로 보일 때는 뭐 어떤 경찰 기동대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어떤 따로 무기를 휴대한 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만약에 상황에 대해 대비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뭐 2,000명 이상의 그 경찰 기동대가 그 관저 밖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은 어쨌든 개인 화기를 일부라도 휴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만 아까는 하도 2시간, 3시간 내내 아무 상황도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그 취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제한되다 보니까 정말 별 생각이 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공수처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군인과 경호처 200명이면 굉장한 규모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리고 공수처, 이 경찰 한 100명 정도가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이 왜 야기가 됐느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기가 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윤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지금 내일
경호처장과 차장이 입건이 돼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왜 했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이 혐의가 지금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처장이나 차장이 지시를 해서 그 직원들이 이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라는 것은 다중이 같이 위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각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경호처 처장, 차장 등의 간부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법의 작동이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이 영장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영장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요. 각자 정치적으로 취사 선택하게 된다면요. 이 나라는 하나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은요. 그때도 또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그 선을 오늘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기양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으로도 내란죄의 혐의점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법 질서이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확정된다면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법원의 영장도 어떤 법원의 결정도 임의로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이나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체포영장의 집행은 단순하게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공화국의 수호의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됩니다. 이것에 저항하고 국가기관을 임의로 동원하거나 군 병력을 임의로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사법적인 작용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질서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작동해서 그것을 없애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 질서 작동을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여기가 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것이지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적인 최소한의 합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공수처에서는 오늘은 제시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1월 6일까지 이번 받은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뭐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월 6일 23시 59분 59초까지라고 보면 되는 건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토, 일 그리고 월요일에 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것은 오늘 더 재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건데 내일부터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촉박한 것이죠. 만약에 1월 6일이 다 임박해서 마지막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물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처럼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또 어떤 지연 작전을 펼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집행 때는 적어도 오늘은 어차피 무산됐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집행 때는 꼭 좀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준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마지막 시도까지 지금 1월 6일이 기한입니다.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된다. 그럼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차는? 네, 체포영장의 효력은 하지만은 그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지만은 새롭게 체포영장 발부를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해서 재발부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집행이 결국은 불능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물러서게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법작용의 진행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는 다름없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 뭐 영장의 내용, 뭐 서부지법 관할 혹은 뭐 표기된 내용,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통보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떻게 수사를 받을 것인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거는 전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수사를 안 받을 거고 앞으로 어떤 수사도 어떤 기관이 하더라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나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그걸 밝히면 됩니다. 왜 자꾸 수사권이 어디 있고 영장 청구권이 어디 있고 얘기를 합니까? 경찰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려면요, 공수처나 검찰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연계되어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하지만 영장 청구권은 검찰과 공수처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찰의 신청에 있어가지고 각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경찰에 신청해서 청구를 하면은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라고 또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의 법과 불법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헌법질서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른 시책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걸 계속 국민들한테 소위 어떤 것이 시체적 진실인지 밝히지 않겠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혹은 밝힐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있는 경호 인력들, 저 차량들, 국민들이 고생해서 만든 수입과 그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